지난 시간은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와 바운더리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을 할까,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관계를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혼 생활, 아내와 이제 남편이 되는 준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자 남자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요새 이제 청년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왜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구분 지어야 하는 거죠? 서로 편가르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화된 성별 차이가 결국 편견이지 않을까요? 개인의 특성, 관심 분야의 다름, 힘의 차이 등이 존재할 뿐이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위해 앞장서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고정관념이 혐오를 만든 것이라고요. 네, 이렇게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사실 성경인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만들고 딱 두 종류, 남자와 여자. 네, 근데 이름은 그 존재의 규명을 천명한다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말을 멋지게 쓰느라고 썼는데, 네, 그러니까 존재를 규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다르긴 다르다. 근데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남성다운 부분이 많아요. 이제 이런 용어도 이제 싫어하시는 분은 되게 싫어하시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남녀의 특징, 그런데 개별적인 특징에 대한 거는 끊임없는 이제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가 아예 구분이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거기를 아예 그냥 무마시키려는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물론 이제 사회도 변하고 많은 것들에 우리가 토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의 바운더리를 넘는 거다. 남녀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다. 네네. 그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 말인 것 같아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그것 자체의 의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요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너무 당연한 이야기도 해야 할 의무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 남녀의 결합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의 결합으로 가정이 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넘는 것은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 침범한, 그렇죠,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침범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경은 그렇다면은 여자를 차별하는 책이 아닙니까? 또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예, 왜냐면 전통적으로 그것들이 많이 이제 인용이 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당시 문서보다 항상 여성의 권위에 있어서 더 이제 존중하는 입장으로, 그래서 더 여성의 권위를 생각하는 입장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대 시대에 가져온다면 이제 전혀 오히려 문제될 것이 없고, 남녀를 결코 차별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한, 제가 이제 이것들을 참고할 만한 이제 주석도 달아놨는데요. 예수님 또한 그 시대상에서 급징적으로 그 시대상의 상황에서는 이제 여성분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는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남녀 차이는 있지만 남녀를 차별하는 책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녀를 차별하지는 않되 남녀 차이는 분명히 인정하고 가져가자라는 건데요. 남녀 차이에서 가장 우리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거는 사실은 남녀 관계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연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남편됨, 아내됨을 배워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감각들이 생길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다 알고 계시는 이제 남편을 존경하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것인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거든요. 여자들은 사실은 존경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배워가라는 뜻이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좀 아쉽지만 결혼 전에는 조금 이제 나 자신을 채우는데 집중을 하시면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후에는 이제 아내를 생각하고 이제 자녀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배워가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상호 복종, 상호 사랑이 전제되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여자한테 약하고 남자한테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되지 않나. 내가 약한 부분들을 이제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서의 이제 준비 기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연애부터 결혼, 생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남편이 지붕이라면 아내는 기둥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붕의 역할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있잖아요. 근데 지붕이 만약에 지붕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면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집 안이 온통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지붕의 첫째 재능,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준비되는 첫 번째 관문은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을 무책임하게 저버리고 이렇게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오지 않겠다, 약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최근 있었던 뭐 이슈 중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장분께서 그렇죠, 이제 그게 리더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연습하는 과정이 이제 남편으로서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붕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험한 일, 힘든 일은 내가 먼저 감수하겠다는 결단,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집을 보호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무책임한 남편을 만나면 여자는 늙어간다. 지붕이 역할을 다하지 않고 내려앉았다고 생각해보자. 받쳐주고 있는 기둥은 힘겹다. 책임감이란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내는 태도다. 남편은 가족을 세상 풍파로부터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내분은 그러면 그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붕이 아무리 제 역할을 잘하고 있어도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지붕 무너진다. 지붕의 역할은 고되다. 어쩌다가 잠깐 비가 세게 할 수도 있다. 그간 지붕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는 그럴 거면 내가 하고 말지 하면서 남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면 안 된다. 남편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는 아내는 어리석다. 기둥이 흔들리면 지붕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지붕이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려면 기둥의 격려가 필수적이다. 격려는 칭찬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해서요, 기둥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기둥을 막 흔드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면 지붕이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막 흔들면 이제 남편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의 역할이 있는데 기둥은 지붕이 조금 비가 세게 하더라도 이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격려는요, 칭찬과 좀 다른 게, 칭찬은 사실 남이어도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결과가 좋았을 때. 그러니까 지붕이 만약 100% 완벽해요. 그럼 솔직히 뭐 칭찬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남자친구가 우리 남편이 그렇게 뭐 80번은 잘했는데 20번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아쉬운 것들이 보여요. 또 기둥한테는 너무 잘 보여요, 그게. 그러면은 그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봐주는 게 격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태껏 지붕이 어쨌든 버티고 비바람을 맞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 네. 그래서 과정을 지켜보면 항상 사실 격려할 거리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자매분은 제 남자친구가 진짜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아니,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칭찬해주죠?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 제가 써놓고도 이 책에서 가장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생각하는 문장이 제 스스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둥 없는 지붕은 쓸모가 없어요. 네, 쓸모가 없게 됩니다. 기둥이 없이 지붕만 있으면은 집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붕이 없는 기둥은 처량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내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남편이 해주는 그 역할이 없으면
너무 힘겼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이제 청년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처량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자매분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당연히 형제분들도 힘들어하시지만 왜냐면 우리가 자매로서 처량했거든요. 혼자 있으면 힘들고 지붕이 필요했단 말이죠. 내가 헤쳐나가는 인생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붕이 필요했는데 지붕이 만약 있고 나면 다른 지붕은 완벽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참 자매의 또 한계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제가 지붕의 책임감에 대해서 하나를 더 보태드리면 이제 정서적으로도 제가 여기에도 썼는데 정서적 근육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만약 싸웠을 때 남편분이 지붕이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싸우면은 이제 기둥이 무너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남편분이 조금 더 버텨주시면은 그것도 이제 정서적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가끔 당연히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것이 이제 너무 당연시 여겨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감당하겠다 하는 그 의지와 태도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근데 요새 형제분들 중에요,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 자매분들의 사회 진출도 많다 보니까 이제 자매의 이제 경제적인 것도 보고 이제 외모도 보고 이제 자매도 다 갖췄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또 있는 거예요, 형제분들도.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제분이 내가 1번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가 되어야지 이제 남편으로서 준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매한테 필요한 3가지 태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서로 접근하고 이제 호감을 키워갈 것인가. 이제 청년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이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거는 결혼 이후에도 다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연애 때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자매한테 필요한 태도는요, 열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자매들은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는 자매냐면요. 저는 원래 남의 충고를 잘 안 들어요. 이런 자매요. 저는 원래 조언을 잘 안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런 자매. 이런 자매분들은요. 아무리 남자분들이 접근을 했다가도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요. 이제 형제 입장에서 내가 쓸모가 없나? 나를 무능력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까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매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독립적인 자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형제 입장에서는 내가 존재할 그 자매 옆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 이제 지붕으로서 내 역할이 굳이 이 여자한테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여자한테 조금 접근을 하다가 이제 멀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주려는 형제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자매. 저 형제가 나를 지금 좋아하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같이 관계를 맺자고 하는구나라는 그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자매는 그 남편분, 남자친구와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 좋은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1대1 독점 관계에서. 이걸 좀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또 쓸데없는 형제분들의 도움은 이제 적절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관계의 스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까 격려와 비슷한데 반드시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생일날 이제 형제가 선물을 사줬어. 근데 선물이 뭐 예를 들면 내가 별로 필요한 게 아니어도 나를 생각해서 고르고 포장하고 준 그 과정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하는 자매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둥이 돼서 근데 이 선물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여기서 사왔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타이밍이 왜 그래?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비판하는 이러면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 기운이 쏙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 표현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자매분들은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 세계에서는 저절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형제를 만나면서 형제분들한테는 겸손하게 요청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기는 하지만 형제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형제에게 내 남편한테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하는 그 연습들 이것도 자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매들이 그동안 내가 여자로서 살아오면서 사실은 많이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기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매 관계의 기술은요, 약점을 솔직하게 나를 개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세상의 모든 자매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것 같으세요? 네. 아, 자존심. 맞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상처받기 쉬운 자신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다. 네. 우리 자매분들은요, 다 여려요, 사실은. 우리 여자들끼리는 서로 정말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싶은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사회는 만만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조금 차갑다라고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약하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울고만 있었더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외면당해왔다. 그래서 선택한다. 여자가 아닌 엄마가 되기로. 상대를 돌보면 나도 돌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시작한다. 사실 애정과 관심을 내가 받고 싶은 건데 쿨한 척 자꾸 주변 사람들을 챙긴다. 네, 근데요, 이게 이제 형제와의 관계에서 적용을 하면요, 내적 갈등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알아서 챙겨줬는데 형제한테는 반응이 오지가 않아요. 그럼 자꾸 점수가 기울은 거예요. 나는 점점 점수가 높아져. 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형제한테. 근데 저 형제는 나에 비해서 너무 배려와 사랑이 없어. 이러니까 자꾸 점수가 기울는데 사실은 형제가 받고 싶은 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형제분들은 오히려 도움을 주고 인정받고 싶은데 자매가 자매선에서 너무 형제한테 많은 것들을 보살펴 주려고 하면은 형제와 자매 둘 다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자매들끼리, 자매들 사회에서만 했던 것이고 형제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나의 약한 부분을 내가 좋아하는 형제일수록 더 많이 노출을 해야 한다. 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한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품어주는 건 이제 남자의 엄마가 하는 거다. 네, 그 남자의 엄마는 따로 있지 않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남자친구한테는 엄마처럼 하지는 말자. 네, 이게 이제 포인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고 자매의 기술은 마치도록 할게요. 신뢰는 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힘든 자매가 뭐냐면 냉소적인 자매예요. 네, 그래서 불신이 조금 높은 자매. 그래서 제가 이 척도를 갖고 왔는데요. 냉소적, 불신, 척도를 판단하는 질문 문항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형제분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의 쓴뿌리를 조금씩 제거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놓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경우 냉소적 불신 척도가 있으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 혹은 이득을 얻는 데 다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귄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이 들킬까 봐 두려울 때만 정직하다. 나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숨겨진 저희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네, 이랬을 경우에는 형제분들은 신뢰를 얻고 싶은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신하는 것이 바탕에 있으면은 그 자매는 굉장히 까다로운, 가장 까다로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가 막혀 계시는 경우에 이 지점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유익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매의 핵심은요, 사실은 우리가 약점을 노출하는 일도 그렇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일도 그렇고, 나보다 상대의 숨은 동기를 선하게 바라보는 것도 겸손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자매의 결과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장의 목표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매가 겸손할 수 있는 지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겸손한 자매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겸손한 자매가 되기 힘든지 우리 모두 네. 또 한 번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지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번째는요, 우리 형제분들이 어떻게 우리 자매분들을 대해야 할지, 형제들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필요한 성품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남편으로 준비되고 싶은 4가지는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여자분들은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다양한 여자를 다 공부한다 생각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공부를 끝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디테일은 정말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내 여자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다른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 여자는 싫어할 수가 있어요. 100만 명의 여자가 장미꽃을 선물해주는 걸 좋아하지만 장미꽃을 싫어하는 여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여자를 공부하려는 자세, 배움의 자세로 자매한테 접근하는 형제분들이 사랑받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멈추지 않고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요, 탐구하는 습관이 있는, 그래서 항상 질문을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자매가 생기면은 너는 뭘 좋아해? 뭐 오늘은 뭐 했어? 그렇죠? 오늘 기분은 어때? 기도 제목은 뭐야? 이렇게 질문을 받는 거는 자매 입장에서 항상 환영이에요. 그래서 특히 내가 좋아하는 형제가 나한테 질문해 주는 거는 자매한테 항상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싫어하는 자매는 없어요. 약간 싫어하는 척해도 싫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관심을 주는, 관심 질문으로 호감을 이제 트기 시작하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럼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이제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아내를 내 몸같이 여겨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제가 조금 이렇게 깊게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아내를 내 몸같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계 기술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일단은 내 몸이라고 하면요, 나랑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 자매가 가장 원하는 게 이 연결감이에요. 네, 근데 소개팅을 어떤 형제가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연락을 했대요. 만나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제는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자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내가 싫은 줄 안 거예요. 그 자매분들은 100% 여기에 대한 정답을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걸 모르는 형제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네, 있잖아요. 내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수도 맨날 하고 이빨도 맨날 닦고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매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매분들은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매일매일 네, 하루도 빠짐없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네, 그 감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연락을 잘 못하는 형제야, 혹은 나는 원래 쑥스러워서 뭐 내가 사랑한다고 했으면 됐지, 뭐 내가 결혼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매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세상의 모든 자매한테 물어보시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라도 하루라도 정서적 교류가 없으면 여자의 마음에 불안이 싹 튼다. 네, 그래서 매일 어떤 형태로든지 안부를 물어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몸같이 여기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다쳐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래서 피가 났다고 해요. 그러면 그 피가 멈출 때까지 제가 온 몸의 신경이 그 무릎에만 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여자가 원하는 감정인 것 같아요. 네. 여자가 좀 아프다고 해요. 나 좀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공감을 먹고 산다고 하는 말이 이게 바로 공감이잖아요. 내 몸같이 여겨라. 네, 내가 지금 아픈데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뭐 일 먼저 하고 뭐 다른 거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친구 만나고 내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괜찮아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특히 자매가 힘들다고 할 때, 네, 아프다고 할 때, 근데 여기서 상심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는 그게 바로 공감이다. 그래서 내 몸같이 여기라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연약하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지붕과 이 기둥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지붕이라는 게 남성분들이, 남편분이
이제 모든 관계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1대1 독점 관계에서는 남편분이 리더 역할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남편분들도 이제 상사와의 관계를 떠올리면 적용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네, 상사분의 뭐 눈빛 하나, 말투 하나, 내가 잘하고 있나, 혹시라도 상사분, 그러니까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건 사실은 팔로워가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아무리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남자분들의 어떤 말투 하나,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남편분이 진짜 지혜로운 남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아내가, 우리 여자친구가 더 마음이 다치기가 쉽다라는 태도로 대해주시면은 참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귀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귀히 여기라, 자, 아내를 귀하게 대하라. 이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귀히 여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값비싼 그런 대가를 치르라는 건데, 꼭 이게 돈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분들의 가장 최종 목표는 그 희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수님의 희생이잖아요. 십자가 희생. 그게 이제 여기서 가장 크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남편분들이 이제 아내와 살다 보면은 와, 이게 진짜 희생이구나. 이 여자를 품고 이 자녀들을 품고 내 평생 이렇게 이게 진정한 저희 신랑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약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뇌이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한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희생을 배워가는 게 이제 가장 큰 관문, 이제 최종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희생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점검해 보시면 되냐면, 이제 남편분들은 이제 선한 일을 하실 때 우리 자매분들에 비해서 끝까지 조금은 계산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혹은 인정이 돌아올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쪽도 뭐가 올까? 이런 약간 더치페이식 사고가 확실히 자매 문화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매들은요, 예를 들면은 이게 편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통계에서도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그 장기 기증 서약을 하는 것도 자매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자아 보호 본능이 본능적으로 더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깨부시고 조금씩 이타적으로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정말 조건 없는 사랑들을 성령님의 힘 안에서 해 나가시는 게 이제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가끔 댓글에 이런 게 달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런 댓글이 달려요. 너무 이상적이다. 어떻게 그런 예수님 같은 희생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모두 다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처럼 아무런 값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자매 반응이 없더라도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사랑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내가 자매한테 이렇게 했는데 자매가 만약에 감사와 인정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더라도 내가 그 자매를 그냥 자매됨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매, 그런 자매를 선택해서 사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잠깐이라도 들었다면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라도 그 마음이 들었다면 쉽게 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회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러면 자매한테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소개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형제분들이. 자매분들은 당연히 뭐 대화 요 정도는 맞춰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예요. 대부분 여자 경험이 없는 형제분들이 자매와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화를 이끌어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 대화의 주제는 자매의 일거수일투족이에요.
대화의 주제는 자매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자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기분은 어땠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요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들어야 할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자매 자체가 대화의 화제가 되고 공통 주제가 될 때 자매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된다. 정보를 캐내듯이 취조하라는 뜻이 아니다. 사랑을 담아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핵심이다. 자매 입장에서 형제에게 호감이 없다면 굳이 개인사를 오픈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질문을 잘 던져라입니다. 굳이 개인사를 오픈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지만 약간 질문을 잘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성적인 자매이라면 이야기를 잘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질문을 준비하자. 질문을 던진 후 온 마음을 다해 대화에 집중하자. 내용을 토대로 인터뷰하듯이 또 다른 질문을 엮어보자. 대화가 깊어질수록 질문이 구체적이면 좋다.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음 질문이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궁금한 걸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굴비 엮듯이 대화를 이어나가자. 자매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극진한 관심이 있음을 어필하라.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자매는 다음 대화에서도 자신에 관련된 것을 당신에게 쏟아놓고 싶을 것이다. 점점 정서적으로 당신을 의지하게 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걸리게 될 거다. 이렇게 정서적 교감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신호다. 네, 그래서 정서적인 교감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내일 또 전화하자. 이따가 문자할게. 다음에 여기서 보자. 다음에 같이 뭐 하자.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할게. 등 다음 일정을 약속을 해야 해요. 자매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수다 떨 다음 말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놓고 기대하고 있다면 100점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자매도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이 오고 그렇죠? 만남에 거리낌이 없어요. 자매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달 이상은 끌지 말자. 네, 이제부터는 예기치 않은 뭐 선물을 준다든지 이제 강도를 전략적으로 밀도를 높여야 돼요. 자매가 좋아하는 것 같은 걸로. 그래서 1, 2, 4, 8, 24, 50, 100 이렇게 강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늘려가야 합니다. 점점 확장되는 느낌과 동시에 자매의 마음이 많이 열렸음을 당신도 직감하게 될 거예요. 그때쯤 곧 고백할 거란 암시를 주라. 네, 이랬을 때는 그쵸, 대부분 자매분들이 느끼기에 그쵸, 이 정도 마음이 열리고 교감이 된 상태면 받아주죠. 근데 이게 사실 순수한 자매일 경우에 그렇기는 해요. 네, 요거를 만약에 이제 순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자매다 이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거는 저의 손을 벗어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자매가 순수한 교회에서 만난 공동체에서 만난 신뢰할 만한 자매라면 그쵸, 우리 크리스찬 자매분들은 요 정도 마음을 열었으면 마음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패는 없음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다가가자. 네, 그래서 형제분들은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런 과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다가와 주시고 그래서 다양한 설교 목사님들 통해서 다양한 동역자분들 권사님과 장로님 통해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형제분들도 자매한테 다가갈 때 나는 당연히 내 마음 진중하고 당연히 자매를 사랑하니까 이 정도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너무 이렇게 거절감을 많이 느끼시기 전에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면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해주셨다면 우리 자매의 문도 내가 노력해야지 열릴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순수하고 건강한 자매라면 당연히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정석이에요. 네, 그래서 막 영화 같은 데 보거나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한 방에 갑자기 찌릿찌릿 이런 경우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자매한테는 그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노크 한 다음에 점점 반응이 열리는 것 같으면 이제 확장해 가라. 그럼 이제 자매 입장에서는 노크 자매들은요 조금 이제 관계 기술이 약한 자매일수록 경직된 바운더리가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이제 환상은 많고 경직된 바운더리. 형제를 너무 모르니까 난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약간 자존심이죠 그게.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더 와. 근데 난 아무 반응도 하고 있지 않아. 막 리액션도 없고 막 어디 가도 뭐 좋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되게 뻣뻣한데 저 형제가 날 좋아하면 끝까지 고백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기대. 그러니까 자매도 좀 열면서 내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통설이 뭐냐면 이제 미소 짓는 자매가 인기가 많다. 이런 게 통설이 뭐냐면 미소에는 그 냉소적인 기운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를 받아줄 것 같고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어떤 그런 열린 기운은 좀 풍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타이밍도 맞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운데 있으면 이제 서로 가장 마음을 연 상대 그리고 가장 우리 형제님 입장에서는 용기를 내고 자신감이 생긴 자매와 이제 결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서로 당연히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지만 자매는 다시 우리 남편분을 믿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다시 나의 냉소적인 걸 내려놓고 불신을 내려놓고 다시 약점을 노출하면서 요청하고 그리고 다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형제분도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이제 사랑을 건네면서 그렇게 이제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게 이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의 스킬이라는 것이 이제 상대를 뭐 조종하기 위한 스킬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청년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어떤 이제 일반 이제 연애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문자 늦게 보내기 이런 걸 시킨다는 거예요. 그 상대를 뭐 애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시간까지 이제 치밀하게 그런 전략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 그것이 옳은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봤을 때 거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사실은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상대도 이제 뒷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상대는 더 큰 조작단이 있었어. 그래서 상대가 나를 사실은 더 많이 그 위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사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거는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섬김의 동기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상대를 착취하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을. 네. 그래서 그런 밀당이라면은 건강한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은근히 연애의 스킬에 대한 답도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동기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점검할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가면 결혼에 대한 준비가 더 차곡차곡 되어 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연애 뭐 횟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청년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연애 횟수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놀이터에 갔는데 초등학생이 나는 모태솔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초등학생은 당연히 모태솔로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좀 연구를 해봤는데 20대 중반까지는 모태솔로여도 괜찮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근거를 봤더니 그 전에 연애를 했을 때는 이제 연애라는 게 본능과 감정에 치우쳤을 때는 좀 위험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20대 중반까지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라는 뇌가 우리의 그런 본능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막 혼낼 일도 아니고 순서가 있는데 감정을 통제하는 것들이 이제 20대 중반 가서, 그리고 늦은 사람은 더 늦게 30대, 40대 가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애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성장한 상태에서 연애를 해야지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하면 뭐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혼란스럽고 괜히 조금 힘든 지점들을 미리 맛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대 중반까지 내가 모태솔로인 것에 대해서 요새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때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밑바탕을 이제 깊숙이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매는 하나님한테도 겸손하게 나아가는 방향성을 생각하고, 형제분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많이 배웠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이 자매 한 명한테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회를 확장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목표로 자매한테 나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애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제 책을 통해서 많이 발견해 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크리스찬 청년분들이 방황을 조금 줄이고 건강한 연애관을 많이 정립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